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그 AS 특강 존경하는 김기현 교수님 그 강사 소개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온 가용석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김 교수님은 회계 쪽을 담당하시지만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너무 많이 강조하시고 정말 해주셔서 EMBA에서도 굉장히 강의가 최고 강사로 지금 항상 평가받고 계시고요. 그래서 많은 또 동료 교수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오늘 특별히 저희 많은 교수님도 와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잠깐 소개하기 전에 제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맡고 있는 프로그램이 경영대학원이라 우리 지금 경영대학원에서 진행되는 MBA 과정에서 진행되는 몇 가지 뉴스가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2015년 신입생 MBA 과정을 저희가 모집하는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EMBA에 계신 분들이 이미 계시지만 또 MBA 출신 분들이 계시고, 근데 주위에 저희가 10월 1일 날 낮에 11시부터 EMBA 입학설명회를 여기 상남에서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좋은 분들 있으면 EMBA에 좀 소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CFMBA 야간과정, 주중에 야간에 이루어지는 CFMBA에 대한 입학설명회를 10월 1일 날 저녁 7시 반에 지하 1층에서 저희가 또 입학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또 MBA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10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원서를 접수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MBA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 기획시장에 와서 소개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또 한 가지 내용은 저희가 여러분들 지금 이 건물에서 경상경대학 대우관에서 지금 이렇게 강의 듣고 계시지만, 저희가 지금 올라오시면서 다들 보셨겠지만 내년 8월 초 7월 말 준공 목표로 저희 지금 열심히 경영대학 신축관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 해서 1년, 혹은 5만원 해서 2년씩 하는 그런 120만원 구자 캠페인을 벌려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아주 좋은 넘버, 777 번호는 이미 다른 분이 해가셔서 한 780분 정도가 저희가 지금 그 120만원, 기금에 동참해주셨고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좀 해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강의 여건에서 여러분들 좀 강의를 듣게 되실 텐데, 주위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좀 우리 120만원 기금 모금에 많이 좀 참여해 주실 것을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좀 제가 광고했고요. 우리 김지현 교수님은 저희 경영대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마치시고 인디아나에서 MBA 하시고요. 그리고 UC 버클리에서 좀 명문대학에서 박사학위 하셨습니다. 하신 뒤에 2년 동안 NIE에서 티칭을 하셨고요. 최근에는 학회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셔서 사실은 저희 모든 어카운팅 부분의 교수님들이 하기 힘든 한국 회계학회 회장직을 몇 년 전에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금융감독원 회계 전문 심의위원으로도 또 2년 동안 가 계셔서 저희가 또 한동안 못 뵙곤 했었는데, 아무튼 회계 쪽으로 이제 아주 자타공인하시는 교수님이시고, 그뿐 아니라 회계하시면서도 이렇게 또 소통을 많이 강조해 주셔서 저희 후학들에게 많은 깨우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걸 들으려고 이제 많이 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김지현 교수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지현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AS 특강을 이렇게
영상에서 제가 이제 좀 소개 좀 하셨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얘기는 공감공영하고 커뮤니케이션 주제인데, 되게 이 강의를 제가 이렇게 특강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방금 소개받았지만 원래 전공은 회계학인데 회계학하는 사람이 무슨 그런 것도 하냐. 근데 뭐 어떻게 하다 보면 회계를 하도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런 공감에 대한 강의를 좀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이런 내용들은 정말 참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경영학을 공부했거나 이런 비즈니스 업계에 직무에 있는 많은 우리의 그 학생들, 또 우리 졸업생들, 선배나 후배, 동료, 저도 똑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냥 너무 경영학이라고 하는 회사에 나가서 직장생활 어떻게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할 거냐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 가지 한 부분이 이제 많이 빠진 부분이 관계거든요. 어디든 가든 누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항상 형성하게 되는, 또 한편 직장에서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원활하면 훨씬 더 우리가 그런 전문성을 더 많이 잘 발휘할 수가 있을 텐데,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제 경우도 그랬고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너무나 교육을 좀 받을 기회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먼저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도 오늘 강의하면서 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 이게 뭐 그냥 지식적으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제가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느꼈고 하는 걸 많이 하게 되면 사실은 더 효과가 있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느낌과 이런 걸 많이 같이 나누고 하면 더 효과적인데, 뭐 지금은 이제 대형 장이니까 일단 제가 좀 더 많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의지, 디자이어하고 지식, 날리지하고 스킬.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어떤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내가 이 대인관계, 직장에서의 어떤 동료와의 관계나 나의 직장 상사나 나의 부하 직원과의 관계, 아니면 내 가정 안에서 우리 부부의 관계, 또 우리 자녀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어떤 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관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관계를 좀 개선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먼저 있어야 돼요, 디자이너가. 그래서 그 관계를 개선하려면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디자이어. 내가 내 안에 뭔가 좀 이걸 좀 개선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여기 좀 오신 분들은 벌써 그런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갖고 듣고 싶어서 오시는 마음이 있는 그런 건데, 간혹 가다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그냥 뭐 사석에서도 가끔 이렇게 하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대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그냥 화제를 확 돌리거나 아니면 안색이 좀 변하거나 막 이래요. 디자이어가 없는 정도 가지고 굉장히 강한 거부감이 있는데, 대개적으로 그러면은 사실은 그 안에 상처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을 때 자기 보호 본능이, 왜냐하면 이런 걸 오픈하기 위해서는 그죠? 자기가 그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 그때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자기 보호 본능으로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이어가 그런 정도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감기 걸리고 병원에 가고 몸이 아프면 나가는데 그런 건 잘 안 해요. 뭐 외국에서 보면 외국 사람들은 그냥 뭐 일상적으로 상담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일상화돼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상담 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상담 받고 분들도 이제 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보기 좋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 기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지가 배워야 돼.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걸 배울 거고 오늘 이제 그걸 할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관계가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교육이 없거나 너무 부족했죠. 우리가 우리 그 학생들을 제가 봐도 우리 경영학부 학생들 봐도 뭐 어렸을 때부터 공부한 것이 주로 뭐 영어, 수학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 들어와서도 또 경영학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건 그냥 그 공부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이런 관계를 어떻게 잘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이 없어요. 저도 뭐 학교에 있는 그런 면에서 반성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나얼리지를 우리가 학습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 학습을 한 것을 가지고 그냥 학습을 한 것 갖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나눈 내용들은 반드시 이제 가정에 돌아가시거나 또는 뭐 많은 관계 속에서 한 번씩 꼭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몇 가지 과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보시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걸 막 들으니까 야 이제 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 자신 특히 여기 보면 우리 이제 남자분들 많이 있는데 내가 그런 되게 제가 많은 경험한 많은 그 경영자들 만나본 많은 경영자들의 경우에 직장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경영자들일수록 가정에서 어려워요. 가정에서 점수가 낮아요. 직장에서 굉장히 칭찬받고 그러는데 가정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건설용 사장하고 이렇게 식사할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뭐 잘 회선하게 탄탄하게 잘 앉는 그런 회사인데 의사없이 갑자기 가정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착실하고 아주 성실한 분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충분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습도 하고 하면 조금 나아지는데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되지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자꾸 반복하면 훨씬 더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좋고요. 자꾸 반복하면 훨씬 더. 그래서 그것이 반복이 되면 여기 보시듯이 이 세 가지가 디자이어와 나얼리지와 스킬이 점점 커지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게 우리가 헤비트, 습관. 그렇게 되면 저게 점점 커지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와요. 노력을 안 해도 내가 억지로 막 신경 쓰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좋은 관계의 형성을 위한 대화, 그런 소통,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자연스럽게 보게 되게 돼요. 그래서 꾸준한 노력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전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우선 인성발달 차이 원가적인데요. 먼저 인성발달. 인간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의존적 사랑의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린아이든 성인이든 뭐 구분하지 않고 남녀노소 상관하지 않고 다 사랑의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뭐 더 아주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돼서 더 많이 엄마 젖도 먹고 싶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하고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클수록 뭐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명예, 학벌, 자녀, 뭐 여행도 가고 싶고, 좋은 직장도 갖고 싶고, 많은 그런 우리가 근데 그런 많은 욕구들이 어떤 욕구는 충족되고 어떤 욕구는 자제되고 그죠? 예.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든 욕구가 다 충족되는 법은 없고요. 또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에게 내 애만큼은 내가 이거 원 없이 해주겠다.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겠다. 굉장히 안 돼요. 굉장히 안 돼요. 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간혹 나는 어렸을 때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식만은 내가 정말 참 우리의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자녀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많이 해주는데 너무 그렇게 많이 해주면 오히려 자녀를 스포일시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내가 바라긴 하지만 그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요. 안 될 수도 있다. 내가 원한다고 다 얻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걸 항상 알게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충족이 되면 누구나가 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 자기의 욕구, 바라던 것이 충족이 되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감을 느껴요. 그죠? 그 뭐 누구나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충족이 되지 않고 좌절이 됐을 때 굉장히 분노도 일어나고 슬픔도 일어나고 또 적개심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 그런데 요 분노와 적개심과 슬픔이 좌절됐을 때 이 감정은 잘 처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자, 이걸 이제 표현을 좀 하면 돼요. 표현. 그래서 물론 뭐 자기가 화난다고 맨날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기 감정을 그대로 100%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어느 정도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걸 분수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억압이 있어요. 이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억압이 있어요. 그래서 못 울게 하고, 그 때를 못 쓰게 하고, 뭐 그런 걸 굉장히 억압을 많이 해요. 자기 의견 표시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성인이 돼서도 자기의 그 표현을, 불만족스러운 표현을 잘 안 하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엄청 잘 컸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억압이 될 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억압이 너무 많이 되면, 여기 보세요. 억압이 너무 많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라는 건데, 그 중에 보면, 각종 문제 행동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산만하거나, 우리 ADHD 있습니다. 많이. 예전에 듣지도 못했던 그 아이들의 주의 산만. 그죠? 도적, 피리, 가출, 중독, 폭력, 대리피, 우울증, 정신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좌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좌절에 대한 그 감정 반응을 너무나 많이 억압이 될 때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표현을 받아주고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러한 불만을 표현할 때 그걸 잘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그런 걸 잘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저희 애들이 이제 다 컸습니다만, 어린 시절을 보면,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굉장히 착했어요. 네,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이 착하니까, 근데 걔가 위고, 그 다음에 밑에 딸이 나왔는데, 얘도 한 돌 때까지는 착했어. 나는 참 우리 애들은 굉장히 착하구나. 참 애 키우기 되게 쉽네. 만약 걔네들이 계속 착했으면 제가 철이 안 들었어요. 여기 보면 애들이 아주 착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내 경우에 보면 부모님들이 좀 철이 들거든요. 왜냐면 모든 자녀는 다 이렇게 커야 되는데 남의 집에서 애가 맞다 끼면 애를 어떻게 키우기 위해서 저렇게 애가 맞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애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나 이제 공부 잘하고 뭐 좋은 직장하고 아무 힘안 들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저도 한 살 때 우리 딸이 올 때까지는 그래가지고 야 나도 참 그렇게 서럽지. 야 우리 애들은 너무나 착하고 편하게 애 키우기 정말 쉽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애가 돌을 딱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때를 쓰는데 감당. 애 아들하고 너무나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애가 뭐 예를 들면 장난감 갖고도 싸우고 지네 오빠하고 맨날 싸우고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착한 아들을 낳아야 돼. 네가 양보해.
왜냐면 개는 컨트롤하기가 훨씬 쉬우니까. 개를 야단치면 문제가 빨리 해결돼요. 그래서 개 양보시키고, 그러면 얘는 이제 딸도 자기도 쟁취하고 싶은 걸 얻었으니까 걔 조용하고, 아까 이게 충족이 됐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고, 우리 아들은 좌절됐지만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조용하고, 집안이 조용합니다. 근데 애가 한, 어렸을 때 언제부턴가, 한 5, 6살 때부터가, 틱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전혀 이 틱이 그냥 뭐 애가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뭐 입도 막 이렇게 하고 가끔가다 이게 바뀝니다. 그게 패턴이 바뀌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러려니 뭐 별로 나쁜 버릇인데 이것도 자꾸 야단치면 더 많이 할 것 같아서 조금 주의 주다가 주의를 못 주고 근데 뭐 그걸 갖고 요즘 같으면 좀 상담도 받고 그래 사실은 상담 그런 애가 문제 있을 때 상담은 부모가 받아요. 원래 되게 애가 문제 있을 때 상담할 때 보면 부모랑 꼭 같이 오라고. 왜냐면 애가 문제 있는 건 결국 부모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틱이 안 없었어요. 제가 나중에 이런 공부를 하고 나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얘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자기 그 동생으로 인해서 만든 스트레스. 자기가 모든 걸 양보해야 되고 모든 걸 참아줘야 되고 하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 결국 걔가 나중에 사춘기를 굉장히 세게 했어요. 당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 부부가 철이 들었죠. 내가 아들이 착한 줄 알았어. 내가 사춘기 세게 하니까 막 철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공부하고 이런 거 공부하고 자녀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나 이런 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금 상대방의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요거를 너무 억압하고 요거를 잘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 됐든 그래요. 직장을 했어요. 제가 아까 소개할 때 내가 금융감독원에 한 2007년 부부까지 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공적 기관이고 뭐 딱딱하고 분위기가 아주 딱딱합니다. 저는 특히 학교에만 쭉 있다가 가니까 분위기가 뭐 일반 기업체도 비슷하겠지만 거긴 더 하죠. 감독기관인데 뭐 하니까 굉장히 엄숙하죠. 무슨 회의한다고 그러면 아주 저는 학교에 있다가 가니까 숨이 막힐거든요. 뭐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원장이 있고 뭐 그 임원들이 쭉 있으면 임원 회의를 하면 그냥 앉은 좌석도 이미 다 정해놓지 않는데 알아서 그 자리에 앉아요. 저희 그 교수회의 하면요 교수들은 그냥 지멋대로 하거든요. 자리 절대 없습니다. 아무데나 막 편하죠. 굉장히 아마도 가장 좀 이렇게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아무래도 학교 진짜 다니니까 그래야 되고 그런데 있다가 하니까 너무 답답하죠. 그 다음에 회의 안건도 다른 사람이 맡은 분야의 거를 보고할 때 옆에서 뭐라고 끼엄끼면 안 돼요. 그 사람 혼자 보고하고 다른 사람 다 조용히 하고. 여기서 가끔 뉴스에 보면 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뭐 국무회의 하거나 뭐 청와대에서 회의할 때 뉴스 가끔 나오잖아요. 그럼 다 옛날에 특히 전두환 대통령은 전부 받아줍니다. 뭐 그렇게 받아줄 게 많겠어요, 사실. 근데도 그거 받아줬지 않으면 괘씸죄를 걸리잖아요. 거의 그런 분위기. 너무나.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써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금융감독에 가서도 직원들한테 이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직원들이 굉장히 의아해요. 아니 여기서 이런 강의 하는 사람 처음 봤다. 왜 이런 걸 우리한테 가르쳐줘? 근데 굉장히 좋아. 너무나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그 공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요. 굉장히 많이 좋아요. 그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이런 거.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또 해야 돼요. 사람은 정말 많이 달라요. 사람은 정말 많이 달라요. 특히 뭐 남자 여자 차이는 뭐 너무나 익히 많이 부딪혀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똑같이 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 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같다. 우리는 하나다. 절대 같지 않아. 절대 같지 않아.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 우리 그 사람하고 그 침팬지하고 DNA 차이가 한 2%밖에 차이가 나요.
남자, 여자 DNA 차이가 한 1.8%. 거의 7페이지가 대화하려고 노력하지 마요. 그냥 자연스럽게는 철저히 대화가 안 돼.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오늘 그 만난 많은 그 중고교 사람도 도대체 와이프하고 대화가 안 돼.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와이프가 직업이 뭐냐? 음악한다.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뒤에 가서 제가 MBTI 설명드릴 텐데, 음악, 이런 예술 쪽에 있는 분하고, 저희 비즈니스 쪽에 있는 분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거기다가 남자, 여자가 갈려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있는데, 이거는 뭐 통역을 해줘야 돼요. 근데 뭐 부부생활하는데 맨날 누가 통역할 수도 없고,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다 말은 안 해서 다들 힘들게 하면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성격, 같은 남자끼리도 성격이 다르고, 같은 여자끼리도 다르고. 그리고 세대 간에, 뭐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젊은 사람, 세대 간의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뭐 인종이라든가 출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 간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 나랑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공감을 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게 소통이 되게 하려면 일단 나 자신을 알고 또 남을 해야 돼요. 그죠? 혼자만 GPGB. 네? 그러니까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하겠거든요. 그러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남자 여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건 다 알죠. 일반적인 점입니다. 아주 티피컬하게 남자 여자의 티피컬한 차이. 가장 여기서 이제 따로 밑에 써놓은 거 위에 보면 뭐 이런 그 좀 더 힘, 논리, 주도권, 리더십, 책임감, 뭐 결정 이런 것이 남자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하면 여성은 더 반응 잘하고 양육, 창의성, 직관, 위로, 감정 이 더 풍부하고 이게 여성인데 물론 이게 다 똑같진 않아요. 그 안에서도 차이는 당연히 있어요. 때로는 좀 더 여성 같은 남자도 있고요, 당연히 남성 같은 여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남자들이 주로 위기 대처 방법에서 남자들은 주로 해결 방법으로 갑니다. 해결 방법.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자들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 또는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부인이 어떤 그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제기하거나 애가 뭐 학교 안 간다고 한다. 대학 안 간다고 한다. 뭐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 안 하고 뭐 직장을 사표내고 뭐 가수 되겠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남자는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는 해결 방법으로 바로 갑니다. 남자의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다르죠. 여자는 대부분 공감을 먼저 필요로 합니다. 공감을 이게 우선 가장 남녀의 대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예요. 남자는 계속 해결 방법 위주로 가고 여성은 계속 공감을 원하는 대화를 원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방향이 전혀 핀트가 안 나요. 굉장히 안 나요. 남자는 해결 방법을 서로 주고받을 때 뇌에서 우리 뇌에서 그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여성은 언제 그 도파민이나 똑같은 호르몬이 언제 나오냐? 서로 공감해줄 때 나와요. 그게 벌써 우리 뇌 구조가 다르죠. 남성의 뇌에서는 공감이라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죠.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남자한테 공감을 바란다? 바라지 마세요. 안 바라는 게 낫죠. 알아서 해주겠지. 절대로. 제가 많은 우리 여성들 보면 되게 자기의 그 남편이나 또는 뭐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남자친구나 보면 뭐 기념일 요번에 기념일을 어떻게 챙겨줄까 속으로 가만히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본인이 뭘 원하는지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안 하자. 네? 내 친구 남편은 뭐 굉장히 멋있게 해줬다는데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기다릴 필요 없어. 안 봐도 뻔해. 이게 그래서 그거를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말하지 마세요.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건 이제 좀 이따 또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 뭐 이제 조금 몇 가지 뭐 그 좀 세부적인 건데요. 여기 이거죠. 여자는 남자가 알아서 해요. 실제로 근데 남자는 모릅니다.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데 남자는 뭘 알아야 해주죠. 그게 결국은 잘 몰라요. 남자가 알아서 해주는 남자는 제가 보면 대한민국 남성 중에서 글쎄요, 한 1000명에 5명. 이거 드문. 물론 이제 학습해가지고 나중에 되는 경우는 좀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 그 1000명 중에 한두 명은 아주 DNA가 우수한 그 가정이 굉장히 그런 좋은 그런 가정 안에서 자라면 그게 됩니다. 자상하고 그런 아버지께서 큰 아들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5명 중에 한 30명은 되게 손이 누르고죠. 왜냐? 남자 995명이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해주면 여자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자, 여기요. 남자는 뭘 알아서 해줘야 되는지 모릅니다. 되게 남자들한테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하지. 진작 얘기를 하지.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대하지 마세요. 자, 요 대목도 여자는 남자가 항상 자기 편이 되기를 원하고요. 남자는 동성 심판관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대목 중에 하나예요. 제가 아는 분이 아들만 둘이 집에 남편과 아들, 그러니까 남자 셋과 여자 한 분 이렇게 사는 그런 가정. 이 아주버님께서 어느 날 동네 산책을 나갔어요. 근데 그 집에는 개를 좀 큰 개를 키워요. 근데 개가 큰데 굉장히 순한 개. 개를 데리고 나갔는데 뒤에 이제 조그만 이렇게 산보할 수 있는 야산이 있어요. 데리고 나갔는데 거기에서 낮에 데려갔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여자분이 길에서 딱 맞닥뜨렸는데 개가 이만한 개가 그냥 오니까 너무 놀라요. 왜 특히 그런 거 겁내는 인간이 있으니까. 이분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 개를 이렇게 큰 개를 데리고 막 줄도 묶지도 않고 막 다니면 어떡하냐는 말이야. 굉장히 막 화를 내는 거야. 이분은 우리 개 굉장히 착한데 뭐 그 정도 갖고 저렇게까지 화를 내나. 너무 그냥 당한 게 너무 화가 나요. 억울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혼자서 씩씩거리고 있다가 저녁 때려서 이제 아들도 들어오고 남편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 얘기, 아니 내가 낮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우리 저 착한 개를 데리고 나갔다가 공변을 받는다고 만드니까 세 남자가 공통적으로 한 목소리를 한 얘기는 거예요. 그건 엄마가 잘못했네. 절대로 편은 안 돼. 절대로 편은 안 돼. 그래서 이제 남의 편이에요. 자기 편이. 네? 자기 편인데 남자는 그냥 잘 듣고 있다가도 항상 예를 들어서 아내가 뭐 무슨 앞집 아줌마하고 뭐 싸우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들어오고 또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근데 뭐 당신이 좀 잘못했는데 꼭 심판관 역할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많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다음부터는 그냥 무조건 편들어주세요. 남의 아줌마하고 같이 살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하고 그냥 무조건 편들어주세요. 본인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주입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편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의 침묵이 사랑이 식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남자가 말 안 하면 사랑이 식은 걸로. 남자는 밖에서 힘든 일을 여자에게 얘기하지 않는다. 여성들이 제일 이해 못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여성들이 예를 들면 남편이 직장에서 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는데 이 남자는 되게 집에 와서 그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 잘 안 하는 얘기를 우리 남성들은 다 알아요. 왜?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압니다. 안 해? 안 합니다. 근데 요거를 왜 안 할까라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모르고 있어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자기 옛날 뭐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남편이 또 자기 남편과 같은 직장이에요. 근데 그 친구 남편이 가깝지도 않은데 오랜만에 그 고등학교 동창회가 만나더니 야 니네 남편 요즘 회사 되게 힘들다며. 엄청나게 기분나. 아니 자기 남편도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별로 친하지도 않은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면 얼마나 기분나. 아니 이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지. 그죠? 이게 남자들의 얘기야. 남성들은 뭐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 혼자만 힘든 문제지. 여기서 해결 방법이 작동을 하죠. 그냥 내가 얘기한다고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장에서 그 일이 집에 와서 얘기한다고 뭐 그게 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하면 되지. 그걸 내가 집에다 얘기해가지고 우리 지방 분위기까지 다 맞춰놓고 이럴 필요가 있냐. 되게 이제 그런 생각인데 여성들은 그 대목이 잘 이해해요. 요거를 남성들이 집에 와서 얘기할 수 있게 하려면 여성들도 공감해 주는 걸 배워요. 아까 여성이 공감 잘하는 거 했죠. 근데 여성이 공감 잘하는 걸 여기 있죠. 여성이 맨 밑에 보면 자기 친구들끼리 잘해요. 여자들끼리. 엄청나게 많아요. 아시다시피. 그죠? 말씀이 충만하시죠. 2시간, 3시간 만나고 얘기해도 너무나 헤어질 땐 아쉬워. 얘 밤에 만나서 또 얘기하자. 이거 그래. 네? 남자들이 옆에 들어오면 별 중요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그게 다 공감에 가요. 근데 그렇게 잘해놓고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절대 안 해요. 공감. 애한테도 잘 안 해줘. 근데 그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하면 이제 애한테는 그나마 그래도 좀 안 돼요. 남편한테 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오게 하려면 밖에서 힘든 거를 집에 와서 얘기하게 하려면 남편한테도 공감을 해줘요. 남편한테 왜 공감을 안 해주느냐 하면 그것은 곧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한테 공감을 주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내가 아는 또 가까운 사람이 한 분이 자기가 사업하는 분인데 이분도 뭐 사업하다가 어려운 일이 많이 얼마나 있겠어요. 항상 늘 있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평소에 잘 얘기하면서 너무나 힘든 뭐 정말 막 부도위기까지 가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자기도 뭐 이제 집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그냥 잘 듣고 있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출근하고 회사에 있다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이 아내가 알아누웠어. 응? 알아누웠어. 우리 남편이 이제 회사 망하면 애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대학을 어떻게 보내고 온갖 걱정이 다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남성들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야 내가 바보지. 괜히 얘기해가지고 응? 다시는 이런 얘기 하나 없어. 무슨 결심을 절대 안 해. 이게 대화가 되려면 어느 정도 공감해줘요. 공감해줘요. 애가 옆집 자기 친구 아들이 대학 안 간다고 그러면 얘 너 너무 힘들겠다. 걔 대학 안 간다고 그래서 그 애를 봐줘야지. 야 너 공부하기 싫구나. 얼마나 힘드니. 공감은 무진장 잘해줘요 우리 여성들. 근데 자기 애가 대학 안 간다고 그러면 아니 이놈이 내가 어떻게 키우는데 대학 안 간다. 이거 뭐 되는데 어떻게 되려고. 같이 아프죠.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성들도 자기 가족 안에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의 공감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자기 친정 엄마하고 대화가 제일 힘들다고 해요. 나이 드니까 친정 엄마하고 대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고집도 있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남자 여자의 기본적인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면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면대화는 뭐냐면요, 이게, 그게 전문 용어예요. 표면적인 메시지와 숨겨진 메시지인 심적인 메시지가 일치하죠. 뭐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말로 하는 것이 정반대입니다. 그죠? 어떤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이거 좀 드시죠. 그러면 마음속으로 막 먹고 싶은데 알겠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면대화를 많이 하죠. 이것도 역시 우리의 전통, 아무래도 우리의 믿는 양속이 사양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몇 번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 디덕으로 이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면대학을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보다 많이 써요. 서양에서는 뭐 미국에 가가지고 어느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뭐 먹을래? 했을 때 나 안 먹을래? 그러면 그냥 더 이상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갖고 들어가 버려요. 지네끼리 먹고. 굉장히 섭섭하죠. 아니, 말은 그랬지만 그래도 한번 해서 너 버려야지 않는데 절대 안 먹는다. 그냥 그 사람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싶으면 땡큐 하면서 그냥 바로 먹거든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겸손하게 사양하고 몇 번 여기다 먹고 이런 게 없으니까 아주 투명하게 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면대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이면대화를 특히 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더 많이 쓰죠. 그래서 또 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또 이면대화를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제 한 예입니다. 부장이 직원한테 어제 집에 잘 돌아왔나? 이럴 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어제 일찍 퇴근했지 뭐.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이번 결혼기념일은 뭐 할까? 그랬더니 안 해요. 그냥 집에서 뭐 열장집이나 끓여볼게요. 남편 너무 감동합니다. 야, 우리 아내가 철이 들어. 그래서 그렇다고 된장찌개만 먹을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 밖에서 들어가면서 고기 몇 번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이거 먹고 일이 더 시켜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너무 대견해. 야, 나는 너무 훌륭한 남편이야. 근데 아내 표정이 영 안 좋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왜 그랬지? 고기가 좀 안 좋은가? 기분이 좀 덜겠나? 내 다음에 가가지고 가게 가서 야단쳐야지. 고기를 좀 좋은 거 이런 식으로는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죠. 아들이 자 이게 제가 아는 다른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결혼한 10년 초에 자 이분이 충청도 여기 충청도 아니요 내게 손 안 드실 줄 알았는데 잘 안 들어요. 제가 충청도 지역청 충청도에 대한 연구를 많이 논의하는 게 저희 장인 장모가 다 충청. 제가 저희 장인의 언어를 이해하는 게 30년 걸렸어요. 정말 멀었어요. 여기 장인 생신날 예식을 들어가면 어디로 이제 정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그 작년에 갔던 데는 난지 알고 있는데 여기 저희는 그 집이 많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듣고 약속까지 보냈어요. 약속을. 그럼 이제 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이게 뭐냐? 그거 오미자차 푸시고 오미자차나 난지 알고 있어. 그거 왜 몰라요 오미자차인데.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충청도라고 다 그렇진 않고요. 우리 장모님 쪽 충청도는 굉장히 말은 굉장히 아주 솔직하게 막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생활도 충청도에서 했고, 우리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런 거 공부하다 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충청도 지역에 많이 일어나, 그런 일들이 말이에요. 선거 때 보면, 출구조사, 여론조사 결과가 제일 많이 틀리다, 충청도.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나타나요. 항상 보면 관심 있게 보면,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항상 왜 출구조사 딱 나오잖아요. 며칠 전에 이제 여론조사만 실제 결과 제일 많이 뒤집히는 거죠. 근데 제한 교수가 이분이 충청도. 근데 이제 그 부인은 충청도 아니고 부인인데 결혼을 이제 해가지고 서울에서 살면서 부모님이 충청도 사시는데 그 며느리가 됐으니까 부모님한테 이제 추석 때가 돼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내려갈게요 추석 때. 야 뭐냐 오지 마라 길이 좀 막히게. 그리고 이 교수가 이렇게 옆에서 듣고 있는데 보니까 전화 딱 끊더니 어머니가 오지 말래.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안 갈 자세를 하고 너무나 놀라가지고 자기가 감정을 끄고 갔더니 어머님이 그냥 음식을 엄청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렇게 딱 알아듣기가 쉽지. 특히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신라고. 그러니까 나는 열렬한 백제 편이다라는 사람은 신라가 왔을 때 다 좋다. 근데 또 신라가 왔을 때 열심히 충성했다가 나중에 백제가 다시 오면 또 다 좋아. 그리고 전혀 기대 안 했던 고구려도 가끔 내요. 그건 양쪽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자기 의견을 절대로 밖에 나서 잘 얘기하지 않는 게 이렇게 가만히 예로 잘 얘기하는 굉장히 끌려요. 어떤 며느리는 그 충청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막 본인들이 경험담을 막 얘기하는데 처음에 시집을 가가지고 시아버지가 식사를 이제 대접을 시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다 했고 아가 물 좀 가져와라.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물을 갖고 왔더니 이 시아버지 술 달라는 얘기했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알아들어요? 아니 술 달라고 그러면 얘기를 하시지 그냥. 근데 남한테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거나 남이 들어서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 얘기는 절대로 직접 해야 돼요. 근데 요 이면대화를 제일 안 쓰는 데가 어디겠어요? 경상. 그래서 요 커플이 맺어졌을 때 엄청나게 대화. 아주 심각하게 대화. 혹시 여기 경상도 경상. 부모님이 경상. 근데 요 중에서 배우자가 충청도에 있어요. 안 계세요? 제가 우리 이제 직장 다니는 상담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해외로 동남아를 갔는데 그거 벌써 꽤 오래됐어요. 몇 년 동안 그걸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갔는데 뭐 다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왔는데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여행을 가고 있는 중에 서울에서 가는 사람의 남자 은행원이 되게 은행 사람이 많은데 은행 부장급 그 부인이 전화 왔어요. 저희가 이제 올 때 집에다가 일정하고 연락처 이런 거 다 이제 각 주면 자기 집에다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비상 연락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오거든요. 한 번도 비상 연락을 그러니까 각자 개인들한테는 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여행 가는 여행사 대표가 따라가는데 여행사 대표한테 연락 온 건 처음이에요. 여행사 대표한테 갑자기 전화가지고 남편이 왜 소식이 없냐? 자기 남편이 갔는데 소식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을 전화했는데 핸드폰도 꺼져 있고 연락이 안 되는데 무슨 사고 난 거 아니냐고 막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열정이 거기서 그냥 잘 놀고 있었어요. 잘 놀고 있고 그러는데 갑자기 집에서 전화 와가지고 빨리 연락해봐라. 무슨 일이냐? 별일 아니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니까 이분이 경상. 이분이 왜 집에다 연락을 안 했냐? 왔으면 집에다가 뭐 전화를 하든지 문자라도 주고 요즘에 뭐 카톡도 되니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안 했냐? 자기가 이 집을 떠나올 때 그 일정표를 자기 아내한테 다 주고 왔대요. 자 이걸 보면 몇 날 몇 월 며칠 첫째 날은 어느 호텔에 가 있고 오후 몇 시에는 어디로 방문하고 그 일정 예표가 다 있으니까 요것만 보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다 안다. 그리고 국제전화가 요금이 비싸다더라.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 그 비싸지 이거 전화하지 마. 그분이 또 부인이 충청도였어. 전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경상도 남편이 아내가 그냥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아예 그냥 인천공항을 떠날 때 전화기를 딱 끄고는 그냥 그 다음에 전화기를 아예 켜놓지도 않아. 다른 사람은 되게 키고 와이파이 될 때 이렇게 켜가지고 연락도 하고 뭐 카톡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냥 꺼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말은 그렇겠지만 설마 그렇게 연락해도 오겠지 했는데 이 사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자기는 안 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날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개별 교수들, 요리를 안 했어요. 그 사람 대신 문자도 보내주고. 집에서 많이 놀래더라고요. 그런 문자만 보내주고. 생각 안 하던 짓입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이면 대화를 많이 쓰는 경우에 잘 알아두는 필요가 있어요. 잘 알아두는. 또 하나, 우리 연세우유에 있는, 우리 재단에 있는 한 분이, 연세우유의 책임자로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랑 동기 때 경제과 출신, 경상도. 이 친구가 갔는데 우리 연세우유가 저기 어딘가 천안에.
그래가지고 거기 직원이 다 총영사예요. 갔는데 그 밑에 부장이 와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어. 이게 회사가 잘 되겠다는 건지 못 되겠다는 건지 뭐 도무지 알아. 그래서 그냥 야단을 막 치면서 야 너 무슨 곡으로 그따위 하냐. 그냥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해가지고 간단히 알았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또 30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여전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 엄청나게 그 사람이 야단을 많이 치고 나중에 다시 이제 서울로 복귀했어요. 이 친구가, 제 친구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옛날 예정이 있으니까 가끔 만나가지고 거기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술도 한잔하고 뭐 하면서 야, 너 내가 그때 갔을 때 참 너 야단 많이 쳤는데 근데 너 무슨 곡으로 그렇게 못 알아듣게 하냐. 그 충청도 직원이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던데. 자기들끼리 다 알아듣어.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그게 아주 고급 언어를 쓰기 때문에 다 알아듣어.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전혀 안 돼. 전혀 안 돼.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꼭 그 지역적인 것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원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조상 대대를 가지고 있다. 자기 집안, 패밀리 오브 오리진이라고 했어요. 자기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등등 우리 가계도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걸 분석할 때요. 그 남편과 부부가 있으면 남자 여자 각각 가계도가 다르잖아요. 자기의 부모가 따로 있고 또 그 조부모 이렇게 쭉 해서 보면 거기에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분이 도박을 좋아한다 그러면 또 이건 도박 좋아한다. 뱀을 술 좋아하는 거, 술 좋아하는 거, 알코올 좋아하는 거, 뱀을. 그래서 이 원가족을 조금 우리가 가정 안에 반복되는 어떤 패턴이 있을 때에는 요거를 우리 대해서 끊어야 될 거예요. 우리 자녀한테까지 우리가 물려줄 필요 없죠. 나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집안마다 풍토가 다 있죠 사실은. 굉장히 어떤 굉장히 이렇게 그 밀착이 잘 돼요. 아주 친밀하고 잘 챙겨주고 자상하게. 어떤 집은 전혀 안 챙겨주고. 저 같은 경우도 제 아내랑 결혼했을 때 제 아내 쪽은 그 저희 장인이 말은 그렇게 어렵게 돌아가면서 얘기하지만 되게 자상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잘 챙겨주고 막 이런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 집안은 저 한경도 쪽에서 굉장히 한경도 경상도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뭐 별로 이렇게 그냥 무소식이 있을 수 있는 뭐 이걸 별로 챙기지 않고 각자 알아서 그냥 가끔 전화하면 깜짝 놀라요. 왜 이러냐. 자고 있을 때만 전화하세요. 전화 이런 개념으로 돼 있으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다르니까 그런 다른 문화에서 이게 만나다 보면 이해가 잘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니네 집은 왜 이러냐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당신 집은 왜 이래. 이게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여기 보면 경계선이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고부간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경계선에 문제예요. 경계선. 누구나 다 경계선이 있어요.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에 경계선이 있어요. 고부간에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나 아들의 가정의 경계선은 마구 침범하는 마구 침범. 그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그냥 아파트 예약할 때가 아들 집에 갔는데 무슨 뭐 예약하고 가요.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그런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그 경계선 침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생기는 그런 거죠. 자, 우리의 원가족에서 나타나는 대체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유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요즘 뭐 이건 거의 거꾸로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여성들은 여전히 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여전히 있고 계층 간, 고부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우리는 사실은 뭐 대한민국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는 있습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잘 얘기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아내와 자식 자랑, 자기 가족의 자랑은 8, 9, 7이라고 얘기했어. 그죠? 자기 자랑을 이게 굉장히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그래서 제가 보면 예를 들어서 우연히 뭐 제 친구를 주말에 길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근데 친구가 자기 아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면서 반갑다고 하면서 아들 그때 그 친구가 야, 앞에 친구야 인사해라. 그럼 뭐 인사해. 그러죠. 아유 너 참 공부 잘하게 생겼다. 제 친구가 거의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너 요새 맨날 게임만 하고 공부 공부해.
거의 그런 얘기.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애의 자랑스러운 얘기를 절대 하지 않죠. 속으로 굉장히 자랑스러운 경우 많이 있는데도 절대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은연중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거를 해보지. 그리고 그렇게 흉보고 하는 게 더 겸손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아빠는 나를 맨날 게임만 하는 애를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뭐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헛기침만 해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냥 끝나는 건데 이제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좀 더 많은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제일 대화가 잘 안 되는 관계 중에 하나예요. 가장 공통적으로 대부분 보면.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관계가 좋은 관계들이 아주 훌륭한 거죠. 많지 않아요. 자, 그분은 정으로 사는 것도 사실은 되게 그런 대화를 잘 하고 해야 되는데 벌써 결혼하고 뭐 한 3년만 지나도 이미 이제 서로 삼촌 거다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뭐 이제 자식만 바라보고 살고 그냥 이 평화를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해서 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과 문화. 자, 이제 그 개인 성품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뭐 이거 MBTI는 많이들 잘 아실 거예요. 개인의 자기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라고 하죠. 16가지 종류로 MBTI 테스트를 한번 나중에 인터넷을 보면 그런 그 테스트하는 것이 많이 그냥 약식으로는 있습니다. 정식 있게 하면 좀 더 돈 내고 해야 되지만 그냥 인터넷에서 보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향형이냐 외향형, 아니면 감각형이냐 직관형, 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인식형이냐 판단형이냐라는 것을 해서 하다 보면 16가지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냥 요것만 보고도 내가 물론 이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내향과 아주 극단적인 외향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한 중간 정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되게 몇 가지 체크해 보면 내가 어디에 좀 더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항을 보고 여러 가지 문항은 다양하게 하면 좀 더 정확하고요. 이 중에 몇 가지를 보면 그냥 나는 주말에 혼자 조용히 책 읽고 그냥 조용히 음악 감상하는 게 나는 편하다. 이건 내향입니다. 그러면 아주 미칠 것 같다. 밖으로 뛰쳐나가고 사람들 만나고 뭐 어디 동호회도 가고 막 이래야 된다. 이게 아주 서로 극단적인 외향, 내향. 네? 이런 거. 그리고 어떤 모임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모임에 가가지고 그런 모임이라면 별로 가는 게 불편하다. 네. 전혀 누가 오든 신경 안 씁니다. 누가 오든. 아니 그냥 뭐 나는 나의 길을 가는다. 그냥 가는 거 왜요? 이게 이제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 그렇게 되게 감각형, 직관형. 요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조금 창작적으로 많이 하는 분들, 예술이라든가 뭐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N 쪽이 많습니다. 직관형, 인투이션 도 많고요. 이렇게 더 상상의 날개를 많이 펴야 되니까. 그리고 감각형, 굉장히 현실 세계에 주어진 것을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도 많이 하고요. 이런 것입니다. 현실에 입각한 그런 대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그리고 사고형, 감정형. 그래서 사고형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사고형이죠. 그 다음에 감정형은 감성적.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남성은 이 사고형이 더 많습니다. 여성에 비해서 여성의 감정이 더 풍부한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역시 여기 보면요. 여기 만약에 어떤 부부 모임이 있다. 부부 모임이 저녁 때 이제 있어요. 있는데 아침에 싸웠어. 그리고 감정형은 안 간다. 사고형은 아침에 싸운 거고 우리 부부 모임에 우리 초대받아서 가야 되니까 그냥 그거 보고 가는 것이 사고. 그리고 와이프가 이래서 안 간다고 그래. 나도 간다. 요게 이제 아주 최악의 사고. 그러면서 뭐 잘못했는지 전혀 몰라요.
가서 부모님 집에 가야 되는데 아내가 아파요. 그럼 도저히 갈 상황이 아니야. 그럼 아내만 놓고 애를 데리고 혼자 살아. 그래놓고 자기가 잘못한지 몰라. 굉장히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해. 아내를 집에서 혼자 잘 거의 모셔놓고 왔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굉장히 사고적이라고 생각해.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평탄치 않았나 싶은 이해가. 자, 인식형과 판단하는데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는 무슨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미리미리 사전에 잘 세우는, 여행을 가도 항상 호텔 예약하고 뭐 이렇게 미리 예약하는, 뭐 이렇게 갑자기 그냥 야 떠나자 그러고 아무 예약 없이 막 가는 사람, 우리 인식형 계획 세워가지고 가는 경우 판단형. 요게 컨비네이션이 되면요 16가지. 한 번씩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고요. 여러분들의 가족 다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해가 훨씬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EMBA에서 이런 시간이 있어가지고 와서 그 MBTI 테스트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특이한 거를 제가 발견했는데 뭐냐면 거기 EMBA 남학생이 물론 더 많고 여학생이 이제 한 45명이고 45명 중에 한 5명 여학생, 40명 남학생. 그러니까 다 직장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제일 많은 형이 어디냐면요. 제일 많은 형이 ISTJ, ESTJ. 이게 제일 많아요. 이게 뭐냐면 TJ. 이 TJ가 사고에다가 계획 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을 잘해요. ESTJ는 더군다나 외향적이기 때문에 더 아주 활발하게 잘하고요. 이 사람은 꼼꼼하게 뒤에서 꼼꼼하게 계획도 잘 처리한다. TJ. 근데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경우에 F가 많거든요. FP가 여기에. 근데 거기에 여성들이 전부 다 5명이 몽땅 다 TJ.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예술을 한다든가 뭐 그러면 거기는 100% 여성들이 다 FP. 여기에 한번 여러분도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가까운 사람들 한번 같이 해보면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해요. 저는 참고로 뭐 제가 이 지도자가 아니라 ENTJ였는데 제 아내는 저하고 완전히 반대. 하나도 같은 적이 없어요. ISTJ.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처음에는 이런 거 배우기 전에는 정말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이걸 해보니까 뭐 어떤 거는 조금 이제 중간에 있는 경우, 뭐 E나 I는 저희 부분은 뭐 이렇게 거의 중간에서 약간 이 정도고요. 이 PJ도 거의 비슷한데 이 SF와 NT가 서로 완전히 극단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 굉장히 감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고 공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제 아내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하게 된 계기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이제는 공감을 잘한다. 그리고 하면 또 응용 문제가 또 나와요. 다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요새까지 다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 건데 상당히 정말 어려운 문제를 잘 냅니다. 도무지 이럴 때는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그렇게 많이 강의도 하고 다 하는데도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저 웬만할 때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어디까지 하나 보르라 이렇게 보자 이러지 말고. 자,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의 5단계 말씀드릴게요. 대화의 5단계인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관계, 여러분들이 뭐 부부나 가족 안에서나 회사 안에서나 또는 어떤 모임에서든지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대화의 5단계가 친분이 쌓여갈수록 이제 너무 올라갑니다. 대화가 많아지는 거죠. 자,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서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뭐, 이거, 회사 안에서도 뭐, 어떤 모임이나 동호회 이런 데 가서도,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고, 뭐, 잘 지내시죠? 뭐, 요 정도 하는 사이 별로 친하지 않으세요. 요 정도만 하는 사이. 한번 잘 여러분들의 많은 관계를 한번 해보세요. 사람하고, 그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일을 얘기를 하고, 뭐, 일에 대해서 하고,
지금 아시안 게임 우리나라 금메달 땄고 지금도 뭐 야구하죠. 뭐 이런 거 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막 이런 게 2단계 대화를 조금 많이 이제 나누는 친구들이 조금 쌓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친할 때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을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 안에서도 내가 예를 들면 학원을 간다더라 그러면 그래 근데 그 학원을 꼭 보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런 의견을 서로 얘기할 때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 정도. 그런데 여기까지 의견을 얘기하다가 싸웁니다. 의견 중에서. 그러면 맨 밑에 여기 안쪽은 바닥이 제로 단계인데 대화가 없는 단계로 싸우죠. 그래서 싸우고 나면 대화를 안 하죠. 어떤 경우는 일주일씩 안 하고 어떤 경우는 한 달씩 안 하고 대화를 안 하죠. 어떤 경우는 그냥 절대로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해서 풀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일단 이렇게 제로 단계 넘어갔다가 다시 회복되려면 다시 이제 그냥 인사짓도 하는 관계. 네? 안 먹었어? 이 정도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조금씩 올라다 싸움이 또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계가 오래 지속됐고 부부안에서는 되게 보면 싸우는 게 피곤하니까 안 싸우는 대화만 해. 싸우는 영역만 안 해. 그래서 같이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는 저분은 너무 대화 잘해. 그렇지만 결국 보면 안 싸우는 영역만 하고 있죠. 여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정 중에서 우리가 희노애락이 있는데 기쁘고 즐거운 것에 대한 감정은 잘 나요. 그런데 슬프거나 외롭거나 힘들다거나 이런 대화를 잘 하죠. 더더욱이 이거는 하면 100% 싸움, 공감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까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부부 안에서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감이라는 걸 해요. 공감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대화의 걸림돌이 12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 6개씩 나열을 했는데요. 보면 명령하거나 경고, 위협, 판단, 비난, 방어, 욕설, 담쌓고 당연히 대화가 끊기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칭찬, 동정, 미안 이런 게 왜 대화의 걸림돌이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대화의 걸림돌이에요. 자, 이게 왜 대화의 걸림돌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칭찬은 평소에 해줘야지. 근데 평소에 칭찬을 한 번도 안 하다가 애가 대학 안 갈래 그러니까 너 공부 잘하는데 왜 그래? 그런 칭찬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 관계에서 갑자기 칭찬을 하고 이렇게 갈등을 갖다가 종식시키기 위한 칭찬이나 위안이나 이런 거 다 이게 도움이 안 돼요.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의 걸림돌 중에 우리가 제일 이해 못하는 게 열심히 충고하고 애도 잘 자라고 너 모델래? 너 공부하는 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런 얘기 막 하죠. 논쟁하고 안마의 대화를 바꾸고 아니면 회유하죠. 네가 좋아하는 거 사주고 응? 그래가지고 아이폰 5나 6가 나오면서 그거 사주세요.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이런 회유. 자, 우리 소통의 실패 사례 잘 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일본 경우는 항상 일본이 가끔가다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하는데 영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근데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는 사과 다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왜 그게 안 먹게 들어가요? 진정성이 없잖아요. 사과한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일본이 저렇게 문제를 하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우리 남편들이 아내한테 똑같이 한다는 건 잘 모르요. 그래서 옛날에 다 사과했는데 왜 또 그래? 거의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신혼 때 얘기를 아직까지 또 해요. 그때 그 문제는 기억도 안 나. 남자들은 거의 기억도 못 해요. 조금 기억을 하더라도 그 문제 내가 틀림없이 그거 갖고
그때 내가 그 미안하다고 그래서 내가 여행도 보내주고 명품백도 사주고 뭐 그걸 다 무마했는데 여전히 그 문제를 갖고 합니다. 아주 환장하죠. 기억도 잘 안 나는 얘기를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얘기를 10년 전, 20년 전 걸 하면서 또 그거 다 마무리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 그 문제에 대한 걸 해결하지 않고 다른 걸로 덮어보고 명품백 주면 좋죠. 그거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건 그거고 그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있어요.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죠? 자기도 대리 총수권자고 옛날에 JP하고 회담하고 해가지고 다 그때 다 줬다고 그래요. 돈 다 줬다. 똑같아요. 진정한 사과는 안 해놓고 그때 다 돈 줬더니 인식원에 또 달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자, 우리 정부도 가끔가다 대국민 사과할 때 보면 해내죠. 제일 많이 해본 분이 우리 MB. 아마 본인은 굉장히 억울하실 거예요. 그 소고기 취임 초반에 소고기 바닥에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 바람에 힘딱 빠져가지고 그랬는데 본인은 뭐 아니 미국 사람이 오늘은 소고기도 많이 먹고 뭐 다 멀쩡한데 그거 우리가 수입하겠다. 그거 이러냐. 또 뭐 다 분석하니까 다 아무 문제 없다고.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항상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 그 마음을 공감해줘요. 그 마음에서 왜 이 사람들이 불안해? 왜 국민이 불안해? 그 마음이 어디서 나요? 이걸 좀 이해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해야 돼, 항상. 근데 우리가 좀 그렇게 굉장히 부족하죠. 지금 뭐 세월호 갖고도 뭐 아주 시끄러운데, 너무 과도하게 시끄러운데, 사실 그런 것도 좀 그러한 우리가 공감을 충분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요 분이 누구냐? 프로야구 우리 감독. 이제 SK 감독. 이분이 굉장히 아주 그 야구계에서 유명, 스포츠계에서 유명. 뭘 유명하냐면 굉장히 착실하죠. 굉장히 선수 생활할 때도 아주 열심히 야구장 열심히 운영하고 선수 생활도 아주 잘했죠. 그죠? 그리고 집하고 야구장하고 그다음에 교회만 하는 사람. 술도 안 먹고 야구 선수. 운동선수가 술도 안 먹고 교회 다니고 굉장히 성실하고. 이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에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의 코치로 가서 한 몇 년 코치 수업 받고 왔어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그때 거기 갔을 때 자기 아들이 중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갔죠. 가족이 다 가서 이제 여기 한국에서 하다가 갔으니까 뭐 미국으로도 훨씬 야구는 뭐 스키 높잖아요. 거기서 지금 이제 자기도 배워야 되고 또 자기가 하는 것도 좀 일부 뭐 실력도 보여주고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영어로 해야 되니까 뭐 열심히 하겠다. 워낙 성실한 거니까 더더욱이 뭐 미국에서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집과 야구장과 교회만 열심히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하루는 자기 아들이 부모 그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연락을 했어요. 아빠를 좀 호출. 아빠 학교에 와. 깜짝 놀랐죠. 아빠는 왜 한국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아빠를 오라고 해서 아빠가 왔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카운슬러가 부르더니 당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굉장한 분노가 알고 있네. 깜짝 놀랐어. 아니 나처럼 착실하고 성실하고 애에 대해서 말이지 가정적인 누구나 착하고 보이는 가정적인 사람인데 나를 갖고 왜 집에 와가지고 아들을 갖다가 놓으면 아들이 잘 얘기 안 하거든요. 중학생. 막 그냥 설득하고 여기 얘기했는데 아들이 아빠가 내가 중학교에 처음 와가지고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중학교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힘든데 친구들한테 뭐 왕따 당하고 놀림 당하고 영어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가 한 번이라도 너 얼마나 힘든지 왜 힘들지 않니? 그러면 한 번이라도 해봤어. 이 아빠는 야 나는 나대로 힘들고 너희도 한국보다 공부하기 여기 훨씬 쉬우니까 이 좋은 환경이 되어서 공부하게 다 해주고 너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하고 우리 각자 열심히 하면 되지. 걔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거는 싹 생각해.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가정적이고 우리가 그런 부분이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관계 달인의 대화는 뭐예요? 그래서 남이 나와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수용해요. 그래서
이 다른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와 다른 게 나는 좋고 다른 사람 나쁘고 뭐 어떤 특정 성격은 좋고 뭐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대개 보면 부부가 다른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부부가 다 성격 테스트 때문에 다 달라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끼리 다 끌리질 않아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그 몇 년 연애해서 만났던 그냥 뭐 소개팅을 해가지고 그냥 한 몇 달 만에 결혼해서 다 뭔가 탁 튀기는 게 서로 나한테 없는 거에 저 사람한테 많이 있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서로.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죠. 그 다른 것 때문에. 근데 그 다른 게 나쁜 게 아니고 다르다는 걸 다른 거를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제가 전에도 우리 MBA 그 커플이 가끔가다 결혼합니다. 커플이 탄생. 제 클래스의 학생이었는데 두 사람이 MBA에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저보고 줄에서 달라고. 그래서 뭐 제가 물어봤죠. 남학생한테. 그래 그 주위에 사람들이 결혼한다니까 뭐라고 했냐? 선배나 뭐 친구들이. 그 남자가 자기 신부 옆에 있는데 결혼 초에 신혼 초에 기선을 제압하라고 주소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너 어디 전쟁터 나갔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위에서 얘기해 주는 것도 자기들도 다 못한 거를 그냥 막 하는 거야. 알면 말고 막 얘기해 주는 그걸 그 기선을 제압한다고 하는데 그 결혼 생활이 결국 행복하지 않죠. 자, 공감과 경청의 대화를 이걸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메시지 대화와 칭찬과 인증을 이거를 많이 하면 돼요. 자, 공감 이제 본론인데요. 공감이 우리가 공감해 보면 엠퍼시하고 심퍼시입니다. 심퍼시는 영어로 뭐 비슷한데 동정, 상대방은 참 안 됐다, 그냥 참 딱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동정이고요. 이게 공감은 역지사지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같이 나누는 게 이게 공감. 그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공감을 해주는 그러한 것들은 좀 더 정말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적개심이나 분노가 녹여요. 자, 그래서 이제 불만이나 적개심이 표현돼야 되는데 아까 내 때로는 침묵과 인내보다 싸움이 더 건강하다. 부부간에 안 싸운다. 이 별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안 싸운다. 별로 그렇게 그다지 건강하다. 당연히 싸우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 싸우는 거를 싸우고 그냥 그 다음에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똑같은 문제를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싸우면서 상대방의 불만을 서로 알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공감을 하는 건데요. 자, 공감의 3단계입니다. 우선 먼저 상대방을 잘 들으시고 소극적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잘 이제 우선 듣는 자세.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 열심히 듣는데요. 근데 듣는 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럼 가끔 가다가 물어본대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기 때문에 생각이 없죠. 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야단. 비극의 역사.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고 잘 들으면서 잘 듣고 있는 그런 비언어적인 표정이나 반응이 그렇게 하고요. 얼굴 표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경청입니다. 적극적 경청. 이 적극적 경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감정을 읽어주고 자, 이 적극적 경청이 일단 요 1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요 부분만 먼저 만약에 이게 잘 안 되신 분, 만약에 이게 한 번도 잘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은 감정 읽어주기를 하시는데 상대방이 어떤 불만이나 이런 걸 얘기해요. 여러분이 자녀나 뭐 배우자나 또는 뭐 주위에 가까운 분이 그런 불만을 얘기할 때 그 마음에 우선 제일 쉬운 거는 상대방이 표현한 그것을 갖고 내가 그대로 받아서 반복해서 나 너무 기분 나빠요. 너 기분 나쁘구나.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요 상대방 얘기에다가 내 생각을 넣지 마세요. 네가 뭐가 기분 나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가 뭐가 어때서? 야 나는 너 정도만 되면 머리 없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아주 자연스럽게 늘 반복되는 얘기들이죠. 익숙한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공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계기가요. 우연히 공감에 대한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공감이 못하라는 거 막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는 사례를 한 10가지 주면서 이럴 때 어떻게 공감하는 대화를 하겠느냐, 답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걸 쭉 예를 뭐 애가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할 때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식의 문제인데 제가 10문제 다 틀렸어요. 만점. 제가 교수되기까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만점 받은 기억이 별로 처음.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게 내가 완전히 모르고 사는 세상이구나. 아까 우리가 MBTI 할 때 보면 TJ의 T가 굉장히 극단적인 T분들은 공감에 의해서 공부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JC가 아주 쉽게 아주 그냥 초급 단계로 딱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분화. 이렇게 쳤어요. 상대방 분장애가 분화. 쓰면 재밌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인데 아내가 나 짜증나 나 회사 가기 싫어. 그럼 당신 회사 가기 싫구나. 거기다 대고 야 회사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제가 그 글가면서 이런 강의를 한번 했더니 그 여직원이 자기 남편이 자기가 한번 뭐 직장생활 다 힘들잖아요. 한 번은 얘기했더니 자기 남편이 굉장히 자상하고 착한 남편. 그 다음날 집에 올 때 책방에 가가지고 책을 사갔거든요. 자기 직장생활 잘합니다. 자, 요 얘기까지 하면 우리 남성들은 대부분 야, 그 남편 기가 안 차.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나도 한번 써먹어야지 이러는데 우리 여성들은 거의 대부분 이게 완전히 그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책을 집어던지면서 너나 읽어라. 공감 좀 해달라고. 공감은 안 하고 직장생활 잘해라고 책을 갖다 줘. 남자의 해결 방법이요. 그나마 착한 남편이니까. 책방까지 가서 정성을 들여서 살거든요. 본인은 또 스스로 얼마나 대견하는지 깊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내 생각은 그렇죠.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 팀장이 짜증나 죽겠어 그러면 같이 욕해요. 같이 욕하고 같은 편되고 그다음에 그러지 뭐 그래도 팀장이다 생각이 있겠지 뭐 잘 되라 그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내 생각만 넣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우리 남성들은 특히 내 생각에 그냥 한 90% 들어가게 돼 있어. 다 빼내시고 그냥 그 얘기를 받아서 그대로 너무 팀장이 너무 짜증나겠네. 같이 공감을 해요. 근데 자녀가 학교 가기 싫다 할 때 무슨 나 공부하기 싫구나. 학교 가기 싫구나. 얼마나 힘들겠냐. 자꾸 그렇게 했어. 자기들도 대학 가야 되는데 다 그런데 얘기 안 했다. 네? 근데 그 공감을 해주면 문제가 해결돼요. 꼭 그걸 갖다가 너 어디 뭐 학교 옮겨줄까?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고요. 너 유학 보내줘? 뭐 이래서 기업이 되고 막 이런 정도가 지금 그래서 기업이가 유난히 많아요. 공감해준다. 그래서 이거 공감해주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굉장한 힘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요까지 막 가려면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처음에 요 단계 갖고 이제 자신감 없는 분들이 가끔 몇번 쓰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용 문제가 나오면 또 틀리거든요. 근데 그 응용 문제 나왔을 때 틀렸을 때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그래도 자꾸 반복해서 하면 훨씬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전혀 모르고 엉뚱하게 내 생각 막 얘기하는 때보다 훨씬 나아요. 대화가 훨씬 나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성분들도 남편이나 애들한테 꼭 그러세요. 우리가 안 해줄 때 해주면 훨씬 좋아지고요. 욕구도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참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는 마음이 많이 아프겠다. 네? 성적이 나쁜 애한테 그리고 나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일단 출발은 거의 여기서 다 어긋나기 때문에 이게 잘 이제 되게 어긋나고 그다음에 충고, 훈계, 나도 옛날에 힘들었어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나도 직장생활 힘들어 당신만 힘들 줄 알아 뭐 이렇게 자기 것까지 막 얹혀가지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나 축구 못해요. 야, 네가 참 축구가 쉽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래서 네가 잘 되려고 있구나. 네?
공감하지 말고 배부해요. 배부하는 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우리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이 그냥 기가 막히게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알게 모르게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무 답이 그냥 착상 막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공감을 좀 많이 해주고 그리고 가급적 이 아이메시지 대화를 많이 했어요. 아이메시지 대화라는 건 뭐냐면 아이메시지는 아이가 주어가 되는 대화. 문장의 아이, 내가 내게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훈계가 되고 야단치는 게 되고 싸우고 비난 너는 내는 건다. 내가 보기엔 내가 생각하기엔 나는 이런 식으로 출발하면요 문장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그것이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 헤빗이라는 건 자꾸 반복 연습을 해서 하실 때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 행동 비난, 너는 하면 비난이 되거든요. 되게 나는 네가 그렇게 그럴 때 네가 학교 안 간다고 할 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니 하면서 이렇게 내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유메시지 우리가 많이 하는 유메시지보다 훨씬 좋은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 시간이 늦은 친구한테 이제 우리가 하는 넌 왜 맨날 이렇게 나도 짜증 나니까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나는 네가 늦게 와서 뭐 사고 난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요. 그리고 늦게 온 사람 다 미안해해요. 자기도 늦은 건 나쁘지 않아. 근데 그 비난하면요 우리가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면 그 메시지 절대 전달 안 되고 내가 화를 내는 순간 너 이렇게 화내 이런 거지 그래 이 말 맞다 이렇게 말한다. 수긍을 하지 않아. 메시지 전달이 내가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하고 옳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화를 내면서 하면 메시지 전달.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 감정 조절하는 방법. 그래서 소통의 즐거움을 하기 위한 7가지 팁이 우선 이제 친밀감, 먼저 친밀감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평소에 사는 좀 많이 누가 비난하거나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되게 이제 2대8 법칙이라고 있죠. 한 2가지 정도 지적하고 싶을 때 8가지 칭찬을 먼저 해주세요. 우리 8가지 다 생각해요. 다 생각해요. 그냥 비난만 지적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야 너 옷 왜 이러니 너? 너무 안 어울린다. 너 왜 살쪘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굉장히 안 좋아. 마치 그 친구를 위한다는 듯이 하면서 엄청나게 그 사람을 좌절시키고 너 얼굴이 왜 이러니 어디 아프니? 건강한 사람도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내는 거 아는 것인 것 같구만. 아니 우리 영어 배울 때 영어가 제일 첫 문장이 뭐예요? How are you? 그러면 답이 뭐예요? I'm fine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 뭐 그냥 그렇지 뭐. 죽지 못해 살지 뭐. 굉장히 비관적이고 뭐 이래요. 나 너무 좋아 이러면 이게 약간 이상한 애잖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문화 자체가 굉장히 비관적이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할수록 자꾸 상대방의 흠을 갖다가 막 지적하고 너 얼굴 이상하다 야. 너 이거 너 헤어스타일 너무 안 어울려. 어디서 한 건데 이러니 너 이러고 내가 소개해줄게 막 이렇게 가면 자기가 뭐 옷 사줄 것도 아니면서 맨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칭찬해. 네? 그래서 그것이 친밀감 회복에 그리고 대화를 부드럽게 시작을 하시고요. 비난하지 말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방어하지 말고 아까 이 정도 하고요. 호감과 존중 그리고 담쌓기는 이제 완전히 대화를 완전한 거죠. 그거는 조금 쉰다. 타임아웃하고 너무 화가 나면 타임아웃하고 난다. 너무 화가 났어. 열이 많아. 이렇게 그럴 수도 있죠. 너무 그 폭발 막 시키지 마세요. 쉰 다음에. 공감의 핵심이 이건 이제 좀 뭐 다음 단계인데요. 감정 나누기. 너 감정이 지금 너가 지금 화난 거구나. 굉장히 기분이 나쁘구나. 너가 슬프구나, 우울하구나 이런 것을 표현을 해서 아니 난 지금 슬픈 건 아니고 좀뭐 찝찝해서 그래. 뭐 이러고 자기 감정이 어떻다는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자기가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요것만 여기까지 하고 일단 오늘 강의가 좀 길어졌으니까 근데 요거는 그냥 되게 재밌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게 사랑의 언어가요. 이 게리 체프만이라는 박사가 쓴 그 책에서 나온 건데요.
누구나 모든 사람은 이 5가지 여기 적혀있는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서 특별히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의 언어가 있다.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을 내가 받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고 싶은 게 뭔지를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이게 5가지인데 조금 부연 설명해드리면요. 인정하는 말은 뭐 칭찬, 감사, 너무 훌륭해. 남자들은 여성분이 어쩜 이렇게 훌륭하고 잘일자라고 뭐 이런 것도 할 줄 알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사랑해 뭐 이런 말, 이게 그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인정해주고 이런 게 다 인정하는 말을 많이 듣고 싶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 그 사람하고 함께 같이 서로 같은 공유하는 시간이죠. 대화도 하고 서로 잘 대화 나누고 둘이 함께 나는 뭐 우리 부부는 매일 드라마 열심히 봐. 이거는 함께하는 시간 아닙니다. 각자 모르고 함께하는 것은 같이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뭐 이런 대화를 왜 안 나누냐? 대화 나누자 싸우고 각자 편을 가려고.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 같이 그런 걸 공유하고 싶으면 그런 게 나는 선물 주는 거가 아니라 나는 선물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선물 받을 거 이게 선물이고요. 봉사는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강의가 다 있습니다. 올려져 있으니까 그 영상으로도 나중에 보실 수 있어요. 그 봉사, 날 도와주는 거. 그래서 여성분 같은 경우는 뭐 남편이 뭐 집안일 도와주고 애들 이렇게 잘 요즘 송일국 굉장히 뜨잖아요. 뒤에 싼 돈이 그렇게 잘 놀아가지고 굉장히 송도 또 아주 아파트가 멋있게 나왔어요. 원도 멋있게 나왔어요. 송도 아파트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그 봉사해주는 게 너무 좋다. 아니면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아내가 맛있게 음식 차려주고 뭐 또 이렇게 잘 맨날 챙겨주고 이런 거. 이게 그다음에 마지막 스킨십 같이 손잡고 걷는 거, 허그하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게 자, 이 5가지인데 나는 이 중에 뭘까 하는 거 한 2가지만 골랐어요. 자, 이 5가지 한꺼번에 여기 있죠? 이 중에 나는 특히 어떤 거를 받을 때 난 참 좋다. 어떤 게 나는 가장 그리고 요거는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게 아니고 나의 자, 우리 여기 앞에 계십니까? 이준희. 인정하는 말과 함께하는 시간.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또. 인정하는 말과 스킨십. 우리 여기 있었습니다. 인정하는 말. 자, 여기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한번 집에 돌아가실 때 배우자에게 꼭 한번 물어보세요. 상대방의 이 사랑의 언어가 뭐예요? 이 사랑의 언어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내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내 사랑의 언어가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같은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걸 상대방한테 해줘요. 되게 선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물 잘해요. 근데 상대방이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 아니다. 나는 열심히 선물을 줬는데 상대방은 별로 받으면서 감동이 없어. 그럼 이 사람 사랑이 식었구나.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의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뭘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좋은 거를. 상대방이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한번 확인하시고 내 사랑의 언어가 뭐라는 것도 알려주세요. 서로. 서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완전히 이 남자분이 스킨십이 증오예요. 스킨십을 너무 싫어해요. 그분은 사실은 뭐
여기 같이 상담을 공부하고 막 이랬을 텐데, 우리는 굉장히 이제 성장 과정에서 상처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하고 뭐 다 이제 50대 뭐 이렇게 됐으니까 결혼한 지 20년 넘었죠. 근데 결혼한 20년 동안 항상 잠들 때 그 부인은 남편의 800일을 해야 자요. 응? 남편의 800일. 근데 이 사람은 스킨십이 너무 싫기 때문에 이 800일하면 잠이 안 와. 근데 부인이 원하니까 해줘요. 그래서 부인이 잠들면 싹 빼가지고 뚝 떨어져 주세요. 착한 남자죠, 사실은. 그걸 20년 동안 해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 물어봤어요. 남편의 사랑은, 본인의 사랑은 뭐냐? 스킨십. 남편의 사랑은 뭘 것 같으냐? 남편의 사랑으로도 스킨십. 왜냐?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셔요. 서로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의 이해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맨 마지막에 핵심 감정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 유인물로 나눠드리는 밖에 나면 알지도 아마 카피가 있을 텐데요. 근데 요거는 각자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지금 요 블록에 보면 핵심 감정 찾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 프린트물이 바로 이건데요. 요거를 한번 집에 가셔서 각자 어떻게 하는 요령은 이렇게 됩니다. 요 1번 항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인관계, 가족관계, 일공부 감정.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전부. 이게 사지선다가 아닙니다.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거는 다 고르세요. 2번 항목에 또 해당되는 건 다 이렇게 고르세요. 그렇게 해서 그 문항을 이렇게 다 지금 16개니까 역시 16개 다 하면 여기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도 16개 나오는데요. 거기에다가 각각 개수가 몇 개인지 적으십니다. 굉장히 간단한 테스트예요. 이건 뭐 MBTI보다 훨씬 더 쉬운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복사해서 여러분들 가족도 다 한번 자녀들과 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는 이 핵심 감정은 내 안에 이 핵심 감정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내 깊숙이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의 감정. 그리고 그 핵심 감정은 되게 어린 시절에 형성된 거죠. 내 안에 아주 꽁꽁 숨겨져 있는 감정인데 그 감정이 나의 많은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줬어요. 특히 여기 보면 6세까지의 성장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의 핵심 감정을 형성하게 만드는데요. 이걸 보면 사실은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낳고 키울 때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이 핵심 감정의 특징이 뭐냐면 그게 있으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별로 화가 안 나는데 나만 유독 갑자기 화가 나는 상황.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또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이 친구가 그 대목에서 갑자기 굉장히 화를 내요. 뭐 별로 편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냥 넘어가는데 한 사람은 막 붕괴해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들이 그게 우리의 핵심 감정이 건드려졌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미치게 하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형성된 감정인데 지금은 내가 그 감정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현재 삶에 계속 나를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거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거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저는 뭐냐면요. 여기 슬픔과 외로움과 그다음에 여기 억울함이 제 핵심. 제 현재 상황에서 제가 뭐 이렇게 슬플 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억울한 일도 없고, 또 뭐 이렇게 외로운 일도 없는데, 이게 다 언제 생기냐? 어렸을 때. 제 억울함 같은 경우 보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 때문에 생겼어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억울하게 야단맞은 기억이 있는데, 그게 별것도 아닌데도 그 어린 나이에 생겼던 감정이 계속
그래서 저는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거 볼 때 드라마의 주인공이 갑자기 억울하게 누명 쓰거나 갑자기 막 암에 걸려서 막 병들거나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안 봐. 그 드라마 안 봐. 보기가 싫어. 우리 제 안에 열심히 보더라고 재밌다고.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핵심 감정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그 나의 현재의 상황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뭐 슬픔 외로 노래방 가면 굉장히 슬프고 외로. 근데 우리나라 노래들이 다 슬퍼요. 굉장히 그런 노래가 근데 우리 국민 감정이 대체적으로 좀 슬픈 게 많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이한 게 보시면 우리나라는 코미디 영화에서도 반드시 한 번은 눈물을 쏙 빼입니다. 그래야 이 영화지. 코미디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웃기는 영화 흥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 중에 그렇게 코믹한 로맨틱 코미디가 우리나라에서 흥행이 별로 성공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번 울려야 돼요. 한번 주인공이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병도 걸리고 뭐 교통사고도 나오고 막 억울한 일도 나오고 막 이러다가 태어나야죠. 그리고 7번 방의 선물 시작은 얼마나 웃겨요. 그러다가 그냥 눈물이 쏙 빼었죠. 흥행이 뭐 엄청나게 돼요. 이게 우리 국민 정서에 좀 깔려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한 번 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그 방법이 그 숫자를 쳐가지고 거기에서 한 6개 이상 나오는 게 핵심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거의 없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마지막으로 우리 애들 얘기를 돌아가면 우리 애들 한번 시켜봤더니 저희 애들은 우리 아들은 핵심 같아요. 무진장 거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놈이 뭘 이렇게 분말이냐. 우리 딸은 거의 없어요. 왜냐? 얘는 다 풀고 살았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쟁취하고 살았기 때문에 별로 쌓인 게 없어. 근데 이렇게 많이 참고 억누르고 이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굉장히 난 뒤끝 없어 하는 분들 있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들. 막 그냥 속이는 얘기 막 하는 분들 있죠. 굉장히 정신적으로 건강. 근데 그 배우자들은 꼭 안 해버려요. 다 참아내. 네? 그래가지고 뭐 얘기 다 하고 뭐 남의 얘기 다 보고 뭐 야단치고 다 하면서 자기 뒤끝 없대. 당연히 뒤끝 없죠. 그리고 뒤끝까지 있으면 정말 나쁜 거예요. 뒤끝이 있을 수 없어요. 속에 있는 거 다 내는 거예요. 뭔 뒤끝이? 뒤끝은 뭐예요? 여기에 담궈놨을 때, 요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을 때 언젠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뒤끝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해. 그래서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우리말에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적으로 건강해. 사기는 오래 사. 근데 옆에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참고 살지 마세요. 너무 참고 살지 마세요. 대화를 하시고 풀고 대화로 같이 누구가 같이 오래 살고 싶으면 대화로 서로 많이 공감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요. 해보시고 여러분들 자녀도 가르쳐주세요. 자녀들도 나중에 결혼해야 된다. 자녀들도 직장에서 직장생활 해야 된다. 좋은 직장생활 하려면 그런 걸좀 배우면 훨씬 좋아요. 자, 뭐 오늘 질문을 뭐 혹시 한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것 같지만 간단하게 질문. 혹시 질문 있으세요? 끝나고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죠. 자, 이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